자, 시작해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실시했던 2017 학년도 6월 모의고사 중사 몇 번 문제 있습니까? 예. 중사 몇 번 문제 있습니까? 1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그림 다음은 판의 경계 부분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의 분포를 나타내는데요. 이때 진원 깊이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네요. 우리가 진원의 깊이가 대략 한 70km 깊이까지 나온다면 이것을 천발진이라는 것입니다. 약 300km 깊이까지 내려간다면 여기를 중발진이라고 하고 그보다 더 깊어버리면 신발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대 경계에 보면 발상 경계가 있죠. 수렴 경계가 있고 그리고 보존 경계가 있습니다. 이때 수렴 경계를 또다시 나눈다면 충돌형 경계와 섭입형 경계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충돌형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과정이 되겠고요. 섭입형 경계는 해양 또는 해양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그런 게 됩니다. 찬발지진은 어쨌든 다들 일어나요. 중발지진은 충돌형 경계, 섭입형 경계 이쪽에서 일어나고요. 신발지진, 섭입형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나머지 그러시 못하겠네요. 발산 경계는 화산 터집니다. 발산 경계에서 터지는 화산은 상대적으로 고온을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많이 터집니다. 충돌 경계는 화산 터지진 많고요. 섭입형 경계에서는 화산이 터지는데요. 이때 이 화산은 안산암질 용암이 많이 터집니다. 가끔 유문암질 용암이 터지기도 하죠. 보존 경계는 화산 터지진 않아 하겠다고요. 지진의 깊이에 따라서 현재 11번에서 보이고 있는 지진의 진원 깊이를 보니까 300km 이상의 즉 신발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신발진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엔 수렴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일본 해구예요. 해구 근처에서 천발지진 이후에 대륙 쪽으로 가면서 중발지진, 신발지진 이렇게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베니오프데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화산 어디 터집니까 하면 여기서 이렇게 화산 터지는데 해구와 나란하게 호상 열도가 펼쳐지고요. 대표적으로 일본 열도가 그런 호상 열도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면서 진원 깊이가 깊어지는 베니오프데를 봤다면 동쪽으로 가면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쪽은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역시 칠레 해구가 생기네요. 역시 마찬가지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 깊이가 점점점 깊어지는 역시 마찬가지 베니오프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판은 두꺼운 대륙판 쪽이다 보니까 여기서 화산 터질 때는 대규모 스콕 산맥, 즉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고 이 안데스 산맥에는 아주 격렬한 화산 폭발을 가져오는 화산들이 터집니다. 현재 12번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을 보는데요. 진원을 볼 때 이쪽에 태평양 그리고 여기가 필리핀 되고 있습니다. 천발지진이 이쪽에서 일어나고요. 중발지진과 신발지진은 필리핀판 쪽에서 일어나요. 신발지진이 일어나는 쪽은 뭐라고요? 밀도가 작은 판 쪽이에요. 마찬가지죠. 신발지진이 일어나는 쪽은 밀도가 작은 판 쪽이에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을 볼 때 밀도를 보면 필리핀판은 밀도가 작고 태평양판은 밀도가 더 커요. 이게 가의 그림입니다. 나의 그림은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하는 이 그림이 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했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해구가 발달합니까 하네요. 예,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사이에 작용하는 있는 요 해구. 요 해구가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이 마리아나 해구와 나라는 게 호상열도로서 마리아나 제도가 화산섬으로 터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에서 모두 해구가 발달한다 맞고요. 인접한 두 판의 밀도 차이는 나가 더 큽니까 했어요. 이건 둘 다 해양판이거든요. 나지크판은 해양판이고 남아메리카판은 유로판입니다. 그래서 두 판의 밀도 차이는 나 쪽이 더 큽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에서 진앙의 수는 태평양판이 필리핀판보다 더 많다? 아니죠. 진앙은 필리핀판 쪽이 더 많죠.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중발 및 신발진이 발생합니다.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들이 터집니다. 밀도가 작은 유라시아 판 쪽에서 신발진이, 밀도가 작은 유라시아 판 쪽에서 호상열도, 일본 열도가 터집니다. 밀도가 작은 남아메리카판 밑에서 대규모 스콩섬과 함께 화산 터지고 중발진 및 신발진이 터집니다. 이해됐습니까? 기억해 놓으십시오. 판의 경계에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신발진,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화산 터진다고요. 이해됐어요? 서핑 경계에서 얘기했습니다. 11번 얘기했고요.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 다른 질문 다 마셨어요? 이제는 다 만점 받을 그런 타입들이에요? 예? 5번 문제 볼까요? 자, 5번 문제인데요. 적조의 분포를 48시간 간격으로 나타냈습니다. 했습니다. 적조, 물의 부영향화라는 이름을 씁니다. 적조 말고 추가적으로 녹조도 있죠. 녹조는 주로 강에서, 적조는 주로 바다에서 일어납니다. 모두 다 물의 부영향화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현재 8월 13일에서 8월 15일 가에서 나로 시간의 흐름이 지나가는데 적조의 면적은 했습니다. 지금 나도 뭐 들고 있는 게 복사본이라서 좀 색깔이 좀 그런데요. 색깔이 진한 부분이 적조 있는 영역인데 아무래도 가보다 나에서 적조 면적이 줄어들었죠. 가가 더 넓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그래서 적조 면적은 가가 더 넓었습니다. 해역 A에서는 했습니다. A는 지금 적조가 가 시간에 8월 13일에 적조가 발생했고요. 반면 나 시간 되니까 A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플랑크톤의 양은 했습니다. 물의 부영향화를 일으키는 적조, 이게 플랑크톤이에요. 물에 있는 광합성 플랑크톤의 수가 너무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적절한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지는 게 물의 부영향화 적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플랑크톤의 양은 가가 적조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의 부영향화 적조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죠. 원인입니다. 적조는 물의 부영향화. 여기서 부영향화라는 것은 영양이 많다는 뜻인데요. 즉 질산염과 인산염과 같은 이런 영양 염류들의 양이 많아져서 적조생물이 갑자기 많이 느는 겁니다. 그럼 그 늘어나서 뭐 하게요? 그런 것들이 물고기 아가미를 막아준다든지, 그래서 물고기 집단 폐사를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적조생물들이 갑자기 너무 늘다가 순간 또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 죽어버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물이 산소를 또 많이 고갈시켜서 흔히 말하는 무산소층을 만들기도 합니다. 무산소층에 들어간 물고기는 당연히 폐사자에 당하죠. 알겠습니까? 이건 적조뿐만 아니라 강에서 일어나는 녹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질문 뭐 할까요? 다른 질문? 6월에 더 없습니까? 20번 문제요.
20번 문제. 그림은 행성 가와 나가 태양과 이루는 이각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태양에 대해서 지구의 공전 궤도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태양과 이각이 영도라는 뜻은 뭘까요? 태양과 이각이 영도라는 것은 내행성이라면 내합과 외합을 얘기할 것이고 외행성이라면 합을 얘기하는 바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태양과 이루는 이각이 180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충을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태양과 이각을 물어봤네요. 태양과 이각이 0도였다가 행성 나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각이 180도가 됩니다. 태양과 이루는 이각이 0도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합이었습니다. 태양과 이루는 이각이 180도랍니다. 여기는 충이 됩니다. 그럼 태양과 이루는 이각이 90도가 된다는 뜻은요. 동구 아니면 서구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동구일까요? 서구일까요? 분명히 외행성은 말입니다. 공전 방향 반시 방향이에요. 근데 지구가 더 빨라. 그래서 위상의 변화는 시계 방향을 변한다 했습니다. 합 다음에는 시계 방향으로 서구로 오게 됩니다. 여기는 서구입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이쪽에 180도 와서 충이었네요. 충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동구 쪽으로 가는다고요. 충에서 충까지 걸리는 시간, 요게 회합주기 S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십시오. 행성 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당연히 외행성이죠. 이각이 180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은 외행성이에요. 내행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성은 최대가 48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회합주기하면 매번 그려야 되는 그림이 이건 것 같습니다. 태양부터의 거리 R에 따른 회합주기 S인데요. 1AU 되고 1년 하면서 회합주기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건 외행성이다 보니까 여기 수성, 금성, 화, 목, 토, 천에 이렇게 가거든요. 공전주기는 화성에서 목성, 토성으로 갈수록 공전주기는 길어지는데 회합주기는 짧아져요. 자, 이 와중에 행성 가는 어떻습니까? 해요. 행성 가는 충에서 다음 충까지 올 때 걸린 시간이 더 깁니다. 회합주기가 더 길어요. 그래서 가가 화성이라면 나는 뭐 토성 정도, 목성 정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기억 A 구간은 합니다. 예, 동부 쪽이 있네요. 동방 쪽입니다. B 구간이 서구, 서방 쪽입니다. 공전궤도의 반지름은 가가 좀 더 작죠. 나가 더 길어요. 회합주기하고 공전주기를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가는
회합 주기에 대한 S, 회합 주기에 대한 공전 주기 P, 공전 주기. 가는요 회합 주기는 길고 공전 주기는 짧죠. 나는 그와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가가 작은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나보다. 난 회합 주기는 짧고 공전 주기는 더 길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항상 회합 주기 형식으로 외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휴, 20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됐거든요. (6월에) 더 질문 없습니까? 16번 문제요. 16번 우리나라 지질명소인 두 동굴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나눈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제주도라고 해놨잖아요. 제주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생대가 되겠고요. 당첨을 동굴 해놨습니다. 이거는 용암동굴이냐. 근데 일반적인 용암동굴과 달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첨물계 용암동굴은요. 종유석, 석순과 같은 석회 구조물들이 보입니다. 아주 특수한 케이스예요. 반면 나는 강원도 했습니다. 여기는 석회 동굴이네요. 이놈은 고생될 겁니다. 그래서 학생 A 했습니다. 당첨을 동굴은 신생대가 되었다. 예, 제주도 자체가 신생될 겁니다. 두 동굴에서는 종류석, 석순, 석주를 볼 수 있습니까? 했는데 당첨을 계열이니까 맞아요. 알겠습니까? 즉 그와 다른 용암 동굴에서는 이런 구조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동굴 모두 석회암 지대에서 아니죠. 이건 석회 동굴에서 보이는 구조물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거는 석회암은 아니에요. 당연히 제주도니까 현무암 계열이 됩니다. 맞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A라는 사람 맞고 B라는 사람 일반적인 용암 동굴이라면 종유석 석순 구조물이 보일 리가 없었는데 당첨물이라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암 동굴을 만들 때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갔을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동성이 작으면 끈적끈적해서 잘 안 흘러가요. 그럼 동굴이 잘 생기기가 어려워요. 뭐 질문 있습니까? 되겠나요? 자,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6월에 질문도 없습니까? 6월에 질문도 없어요? 그럼 9월로 넘어갑니다. 자, 6월에 질문도 없는 걸로 알고 9월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에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질문사항 안 풀었습니까? 9월의 질문사항 9월에 8번 문제입니까? 예, 9월에 8번 보겠습니다. 9월 8번 가나다는 사태의 유형을 나타냈잖아 했습니다. 우리가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경사면에 놓인 물체에 대해서 G, 중력이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물체에 대해서 G, 사인 세타를 뭐라 표현합니까 하면 부동력이라 부르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마찰력, 마찰력 U에 G, 코사인 세타, 이게 저항력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저항력보다 부동력의 크기가 더 커져버려야 사태가 일어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의 종류가 암석이 떨어졌네요. 아마 물의 동결에서 암석이 낙하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뭐 그냥 산사태가 일어났네요. 뭐 아마 미끄럼 정도 수준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다가 훨씬 중요한데요. 이게 포행이에요. 사태의 문제는 거의 문제의 7할 이상은 포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면이 겨울철에 이 안에 있는 물이 얼어요. 물이 얼다 보니까 수직하게 이렇게 들어올려져요. 봄에 녹아요. 또 다음 겨울에 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그래서 나무들을 보니까 이렇게 굽어 자라는 나무들을 보는, 여기가 포행입니다. 굉장히 느린 사태가 일어나는. 기억 가에서 이런 암석들이 동기를 통해서 떨어져 내려와서 쌓인 걸 테일러스라는 뜻을 씁니다. 당연히 이런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배수 시설을 잘 정비해야 되겠죠. 물이 좀 쭉쭉 빠져나가야 요 마찰 계수 U를 줄여서 사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게 물 함량이 많은, 다시 말하면 집중호흡대예요. 그래서 물을 빨리빨리 배수를 시켜줄 수 있어야 사태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느린 건 포행이라 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학 문제를 많이 풀어가 보면서 정답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안 풀어서 질문이 없다가 아니라 풀어보니까 별로 질문할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네,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그림 있겠습니다. 근데 위키를 점수 왜 그래? 시간 압박이 심한 거야? 다른 질문이요? 12번 문제요. 12번 그림가는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입니다 했어요.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 우리가 모의고사 들어오기 거의 바로 직전주에 공부했던 게 이 외계 행성의 탐사 방법이었죠. 직접 탐사도 있었습니다만은 간접적인 방법이 훨씬 더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이 첫 번째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도플러 효과는 다른 이름으로 시선, 속도, 중심별의 스펙트럼 변화를 보는 거죠. 도플러 효과는 중심별의 스펙트럼 효과를 봤습니다. 여기 관측하는 지구 입장을 봤네요. 공통 질량 중심으로 스타, 별과 플래닛,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돈다 했습니다. 스타가 이렇게 올 동안 플래닛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뭘 본다고요? 이 별빛을 보는 거죠. 이 중심별의 별빛 스펙트럼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별빛 스펙트럼이 시선 속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지금처럼 별이 다가올 때는 청색 편의를 일으킵니다. 시선 속도가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은 적색 편이, 마이너스 된 게 청색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T1 시점에서는 청색 편이가 가장 다가오고 있으니까 청색 편이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T1 시점에서는 청색 편이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릴게요. 이해됐습니까? 이후에 T3 시점으로 가게 되면 별이 멀어지는 적색 편의가 일어날 것이라고요. 누가 중요하다? 행성이 있을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보는 겁니다. 반면 두 번째 식현상을 이용하는데요. 행성이 별 앞을 쓱 지나가는 과정에서 별빛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라고 할까요? 중심별의 밝기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는 거죠. 역시 이게 한 주기가 됩니다. 이 두 개를 섞어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식현상 이후에 4분의 1주 후에는 별이
다가옵니다. 공전방향 반대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식현상 이후에 4분의 1주의 별이 다가옵니다. 식현상 이후에 4분의 1주기 후에 별이 다가옵니다. 식현상 이후에 여기가 T1 되겠네요. 이 T1 말입니다. 그래서 식현상은 반드시 우리의 시선 방향과 공정궤도면이 나란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식현상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반면 이렇게 돈다든지 비스듬하게 돌 때는 나란하거나 비스듬하게 공전 방향이 나온다면 도플러 효과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직할 때는 못 일어나요. 즉 이렇게 되면 수직하면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뭡니까 하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인데요. 얘는 이제 중심별을 보는 게 아니라 배경별의 밝기를 보는 거죠. 얘는 중심별이 아니라 배경별의 밝기를 보고요. 밝기 변화를 보고요. 이때는 나란하거나 비스듬하거나 또는 수직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미세 중력 렌즈 효과는 상대적으로 공전 주기가 좀 더 긴 행성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되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일어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 그래서 12번 문제 다시 한번 보죠. 그림 가는 외계 행성 탐사 방법 중에 하나를 가가 바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시선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질량 중심이 있고 A라는 별이 지구 쪽으로 다가오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A가 다가오게 해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A 위치에서 다시요. 지금 A가 빨간색 적색편이라고 해놨네요. 요 그림에서 가에서 공통질량 중심으로 A라고 해놨고 여기에 보면 중심에 대해서 빨강 쪽으로 치우친 이렇게 해놓고 A라 했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파랑 쪽으로 치우치다가 다시 빨강 쪽으로 하면서 A라고 해놨습니다. A는 별이 붉은색 쪽으로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멀어지고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행성은 다가오는 그림이 됐어야 하겠습니다. A 위치일 때 파장이 길게 갈 때는 적색 편의의 A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별 A가 멀어지고 있고 그러면 행성은 다가오니까 행성 다가오는 방향은 니은 방향입니다. 이해됐어요? 요 A 위치일 때 적색 편의, 빨간색 쪽으로 편의를 보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외계행성 탐사는 상대적으로 점수 먹으라고 주는 단원이에요. 뭐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자, 9월에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9월에 14번 문제. 자, 9월 14번 그림 가는 어느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황사가 발현된 3월 4일에 일기도를 제시했어요 해놨습니다. 그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 굉장히 큰 저기압이 요 B 밑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리고 고기압하면서 A가 잡혀 있기도 하네요.
백령도에 관측되는 황사 농도를 제시했습니다. 해놨네요. 그렇다면 황사의 발원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봄에 황사가 나온 거는 요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이놈이 고기압입니다.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가 나고요. 이 저기압 B에서 상승기류가 일어납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저기압이 여기서 상승기류를 통해서 먼지를 상공으로 띄어올립니다. 원래라면 양쯔강에 던졌어야 되는데 이 양쯔강 기단이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이렇게 왔네요. 그래서 저기압 발원지에서 먼지를 위로 들어올렸던 게 우리나라에 던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 황사의 발원지는 저기압이 걸려있는 B입니다. 3월 6일에 백령도에는 황사 농도가 진했네요. 고기압이 백령도에 왔기 때문입니다. 하강기류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백령도에는 황사 농도가 높아요. 하강기류가 강했어요. 라고 하겠습니다. 사막 면적이 줄어들면 황사의 발생 빈도는 당연히 감소하죠. 이해됐어요? 황사 먼지가 그냥 땅을 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미리 이쪽에 다 떨어져요. 저기압성에서 상승기류가 일어나고 그걸 고기압에 던지는. 그래서 고기압은 하강기류 있고 저기압은 상승기류 있고 그래서 공기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황사 발원지 중국 북부라든지 몽골 이런 쪽에서 상승기류가 있어서 그것을 하강기류 쪽에 던져내야 되는데 이 고기압이 정체성 고기압이 아니라 이동성 고기압이라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하강기류 걸릴 때 황사먼지가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뭐 어떤 질문 있을까요? 9월에 더 질문 없습니까? 9월에 더 질문 없어요? 자, 그렇다면 10월 수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